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조 4천억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온다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로 불어나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세수 결손을 줄이고 적자 재정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산업계에 화두하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전력 확충일 텐데요. AI가 바꿔놓을 혁명적인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원전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요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 전력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탐사 결과가 이제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준 미국 액트지오사. 네. 의 대표가 우리나라 방한했다고요? 네. 지금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아브레우 대표는 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준 이제 액트지오사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방한을 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동해 유전 가능성이 워낙 뜨거운 이슈가 된 만큼 이 아브레우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서 공항에 뭐 취재진으로 정말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아브레우 대표의 방한은 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직접 그 브리핑을 통해서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을 밝힌 후에 뭐 국내 대규모 유전 발견 가능성에 대한 지금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네. 방한 일정을 좀 서둘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왔으니 직접 동해 대규모 유전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겠군요. 네, 그렇죠. 동해 유전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에 뭐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발표 후 지금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 유전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이와 함께 뭐 정치적 배경이 뭐냐, 뭐 각종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고요. 현재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액트지오사의 분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브레우 대표가 방안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이유기도 하고요. 일단 액트지오사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액트지오사는 2016년에 설립이 됐고요. 네. 설립 이래에 뭐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 발표 후에 그 논란이 된 게 있죠. 본사 주소가 미국의 허름한 주택가였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네. 액트지오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회사야 이런 막 의문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제 이런 식의 의혹들이 이제 줄기차게 제기되자 검증 결과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차원으로 이 아브레우 대표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아브레우 대표는 오늘 방안을 했지만 이제 오는 7일에 내일 모레가 되겠죠. 영일만 광구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브레우 대표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한국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가 또 전해졌습니다. 액트지오사에 대한 신뢰성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 최고 회사 중에 하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입국 현장에도 뭐 취재진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네. 동해 유전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가 높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포항 영일만 일대 유전에 대한 시추 탐사가 연내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액트지오사에 의뢰한 결과에서 이제 8광구 6-1 광구에서 최대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이제는 그러면 실제 매장량을 측정하는 시추 탐사에 돌입을 하는 거죠. 네. 오는 12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30일에 8강구 6-1 광구의 탐사 시추를 위한 뭐 현장 감독 용역 입찰 계약 의뢰를 정보 공개 사이트에 게재를 했고요. 지난달 초에는 또 세계적인 해양 시추업체로 꼽히는 노르웨이 시드릴과 또 웨스트 카펠라라는 명칭의 시추선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추선은 또 삼성중공업이 또 건조한 선박이기도 해서 유명해졌고요. 네. 웨스트 카펠라는 이제 이 한국에서 약 40일간 머물면서 이 시추 계약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탐사 시추가 이뤄지면 석유나 가스의 실제 부존 여부와 부존량이 1차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의 윤곽이 여기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 얼마로 나왔죠? 1.3% 잠정 집계 네. 수치가 나왔네요. 네. 앞서 4월에 속보치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도 전기 대비 1.3%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제 잠정치에서도 똑같은 수치가 잠정적으로 집계가 된 거죠. 네. 1.3% 성장률은 이제 분기별로 따지면 9분기 만에 최고치입니다. 사실 작년 내내 분기별로 보면 0%대의 낮은 성장률을 올리는 데 그쳤는데 네. 이제 올해 들어와서 1%대 성장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이제 2%대 중반 또는 그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수출이 성장률 견인차였습니다. 1분기 수출이 전기 대비 1.8% 성장을 해서요. 속보치와 비교를 했었을 때 0.9%포인트 상향 수정됐습니다. 네. 또 의외로 건설 투자도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돼서 속보치보다 0.7%포인트 그래요? 올랐고요. 건설 투자가 늘었군요. 네. 이렇게. 네. 반면에 이제 민간 소비 성장률은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요. 네. 설비 투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2%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속보치보다 1.2%포인트 크게 하향 수정됐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민간 소비, 소비. 설비 투자 이게 다 내수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 내수 회복은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그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 GDP 이거는 국내 총생산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가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 총소득은 GNI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이제 합친 겁니다. 여기에는 뭐 임금도 있겠지만 각종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이 되죠. 네. 작년 말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의 1인당 GNI를 보니까 36,194달러. 전년 대비 2.7% 늘었습니다. 네. 일본은 35,793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GNI를 일본을 앞지르게 됐습니다. 또 이게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6번째로 또 높았습니다. 이 역시도 사상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앞질렀나 이거 분석을 해보면 일본에 비해서 일단 통화 가치 하락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주요국이 지금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서 전반적인 아시아 신흥국들의 통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일본의 엔화가 특히 더 통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더 심했기 때문에 네. 이런 GNI가 앞질러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셋값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 전셋값 오름세가 좀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수치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형대로 얘기하면 34평형대. 이게 가장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평형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평형이라고도 이제 불리우는데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요.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서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세 계약 건수 총 14,488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중에 48.9%인 7,088건이요. 전셋값 6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만이라는 게 중요한 게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
6억 원 미만의 비중이 그러니까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6억 원 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잖아요. 절반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전세값이 요즘 계속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평형대라고 불리우는 84제곱미터에서 이제 전세값 6억 원 미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6억 원 기준을 봤었을 때 이게 비중이 2011년에는요. 전체 거래 비중의 99.2%였어요. 대부분이 6억 원 미만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갈수록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2016년에는 90% 아래로 떨어졌고요. 네. 계속해서 또 따지고 보니까 2020년엔 73%, 네. 2021년에는 이게 54%, 2022년에는 51.8%까지 계속해서 이 비중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절반 아래로 비중이 떨어지게 된 거죠. 네. 이 금액별로 더 쪼개서 보면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거래량이 39.4%의 비중, 네.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의 거래량이 10.5%, 네. 15억 원 이상 거래량도 1.2%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6억 원 미만 비중은 줄고 6억 원 이상의 비중이 커지는데 6억 원 이상에서도요. 높은 가격대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네. 양상입니다. 국민평형 말고 조금 더 작은 5제곱미터? 네, 그런 건 이건 어때요? 이제 25평형대. 네. 이것도 역시 전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서울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 6억 원 미만 거래량이 이거는 76.6%를 기록해서 네. 이 역시도 최저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제주어 불경기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만큼의 세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30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일단 좀 세수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4월 재정 동향을 보니까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75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일에 그 이제 1월부터 4월까지의 그 국세 수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교수님. 네. 그 작년 2023년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56.4조 원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2023년에 그랬는데요. 네. 그때보다 즉 작년 23년에 4월 달까지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네. 무려 8.4조 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올해는 그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특히 법인세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법인세는 12.8조 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예산보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원래 어느 정도 생각했는데 얼마가 적게 들어왔다고요? 숫자가 나오니까 막 헷갈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올해 법인세를 네. 예를 들면 1월부터 끝까지 100%로 걷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4월 달까지 어느 정도 거쳤는가 하는 걸 진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4월까지 29.4%가 거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가려면 네. 근데 작년 4월 달까지는 얼마를 거쳤느냐? 44.2%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굉장히 지금 진도가 현재 낮다. 진도가 낮다. 네. 그리고 5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법인세 네. 같은 경우에 5년 평균 한 4월 달까지면 42%가 거쳤거든요. 지난 네. 5년 동안. 근데 올해 29.4%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요. 그런데
법인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요? 예, 현재 전체 세수에서 네.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법인세가 작년에 보자면 네. 전체 344조가 거쳤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법인세는 23% 8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세 3대장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인데 소득세가 이제 34%쯤 되고요. 네. 법인세는 23%, 네. 부가세는 21%. 네. 그러니까 법인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네. 올해는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수익이 좋지 않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법인세는 실적을 반은 작년 것이고 네. 올해 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작년 실적은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기대할 것이 없는 데다가 올해도 회복이 충분히 이제 좋지는 않고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좀 늘었다면서요? 부가가치세는 개인 소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4.4조 원이 증가했는데 그걸 네. 보면 국내분이 5.7조 원이 증가했고요. 네. 수입분은 1.3조 원 감소해가지고 네. 부가세가 그래도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진도율도 네. 올해 대비 되고 있나 보죠? 49.5%로 부가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뭐 전년 수준 유지했다고 이렇게 보도된 걸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던 작년과 비교해서 예. 지금 진도율을 볼 때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현재 진도율로만 보자면 네.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작년 진도율이 4월 달까지 보면 34.2%인데 네. 올해는 올해가 34.2%고요. 네. 작년은 38.9%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근거가 그렇게 크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 어떤 근거요? 나아진다는 근거. 물론 작년은 올해 전망하는 성장률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들어보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4분기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에 비추어서 KDI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을 상향했거든요. 네. 보통 2.1에서 2.2%. 현재 정부는 2.2% 전망인데 한국은행하고 KDI가 그걸 2.5에서 2.6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기는 올해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그 국세 수익과 관련해서 네. 특히 법인세 부분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네.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급여나 구매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네. 근데 법인세의 어떤 현재 실제를 보면 작년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폭의 어떤 세수 결손이 올해도 예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예. 삼성과 SK 같은 그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 3월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낸 건가요? 0원인가요? 세수 결손이면 낼 게 없죠. 예, 그래서 못 낸 거고요. 근데 그게 영업이익이 안 나서 안 내는 건 아니죠. 적자를 보고 있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고 보통 이제 법인세는 그러니까 법인세 예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6개월치 앞으로 이제 실적을 가지고 네. 그 상반기에 내거나 개인도 소득세 같은 거 중간 예납하죠. 예납하듯이 예. 법인세는 8월인가 그때 8월에 내는데 네.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 6개월치 평균을 가지고 작년 6개월치를 올해도 될 것이라고 우선 내는 경우도 있고 네.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기업에게 유리하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법인세가 들쭉날쭉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선택권을 주지 말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실적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 연합을 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기업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을 때는 좀 나중에 내고 싶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좋지 않을 때는 좀 뭐 나중에 하여튼 같은 그런 세금이라면 늦게 그렇습니다. 내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보다 보니까 법인세의 어떤 예측이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예측이 틀리는 거하고 실적이 안 좋아서 못 내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작년의 법인세와 올해 상반기의 법인세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예,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라서 안 낸 거냐 이거 제가 여쭤봤던 거는 네.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에다가 그 비영업 손익 네. 네, 을 합산해서 법인세 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이제 네, 네, 알고 네. 있어서 혹시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냥 삼성전자가 안 냈다는 거는 영업이익이 네. 완전 적자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아, 싶어서 예, 제가 그거는 그런 말씀이죠. 예, 여쭤봤던 예, 예. 거고요. 그 어떻습니까? 그럼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정부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진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네, 그 올해 경기는 사실은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기가 되게 좋고 네. 하반기 갈수록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좋은데 현재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보다 많이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오거나. 네. 그렇죠. 근데 현재 이제 적게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네. 만약에 적게 들어온다면 왜 적게 들어온가 생각해야 되는데 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적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보자면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적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제도상의 변경, 예를 들면 감세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저는 올해 그 큰 규모의 세수 결정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 예산은 367조로 되게 좀 낮게 잡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게 들어온다.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적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감세에 어떤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감세 정책. 네, 그 법인세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네. 법인세를 그러면 많이 세율을 깎아준 법인세 거는 22년도에 깎았죠. 얼마로 깎았죠? 1%포인트 깎았죠. 그게 그렇게 영향이 있습니까? 법인세 1%포인트 뭐 주로 우리 법인세를 내는 데는 대기업 10대 대기업이 법인세 상위 10대 그룹을 그 실적을 보면 네.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네. 예, 거기서 좀 깎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네. 각종 또 올해 비과세 감면 조치나 또 여러 가지 특례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조세 지출도 굉장히 비과세 감면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궁금한 거는요. 그러면요. 그렇게 이제 법인세율을 좀 1% 포인트라도 낮춰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관계 당국 정부에서는 충분히 이걸 파악을 했더라면 애초에 세수를 갖다가 이제 정할 때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좀 줄였어야지 오차가 덜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22년도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오고 나서 네. 큰 폭의 감세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법인세 깎아준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종부세에서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그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정.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그 뭐 손익 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그 뭐 이익이나 이런 것도 좀 공제해 준 것도 키웠고 네. 그다음에 상당히 다양한 그 감세 조치를 했는데 네. 그걸 이제 기재부하고 예산정책처에서 다 추계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 정도의 규모가 줄어들지 네. 22년부터 감세를 했을 때 23년부터 4년 동안에 다 모아보면 한 네. 65조 정도가 감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연평균 네. 한 10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일단 감세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뭐 경제가 좋아지거나 그 감세의 결과로 통해서 기업의 활력이 생기고 개인과 기업의 활력이 생겨서 이제 좀 더 경제가 좋아지면 더 많은 세금이 거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세의 기대인데. 기대죠. 네. 근데 작년 한 해를 보면 뭐 1.4% 성장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거뒀는데 네. 작년과 또 올해도 수치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 담세를 하게 되는 개인이나 법인들의 어떤 실적상의 세금을 개선으로는 부담하는. 늘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 올해도 역시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들어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의 그 지금 얘기와는 달리 올 하반기에도 네. 아주 확 나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시고요. 의견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요. 지금 이제 그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그 지난달 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은 이제 외환 보유액과 함께 대외 신인도를 떠받치는 양대 축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좀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네. 이제 그야말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인데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이제 재정 수지가 적자가 많이 난 거는 원래 네.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을 언제 쓰느냐.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많이 프론트 로딩이라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네.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좀 몰아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재정 집행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아마 좀 크게 나타났을 거고요. 예. 그리고 1, 4분기에 이제 3월 달까지도 보면 적게 들어왔고 세금이 적게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적자는 좀 커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 폭은 좀 줄어드는데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1년에 보면 우리가 정부가 이제 예산안을 낼 때 작년에 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거 대비 네. 이제 그 걷는 거 대비 쓰는 거 그 비율 적자 비율인데 네. 이게 GDP 대비 3.9%를 전망했거든요. 네. 그게 대략 한 100조쯤 됩니다. 제가 잘 못 놓쳤습니다. 다시 말씀. 올해 한 네. 적자가 한 네. 100조 정도 될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79조 원 그거는 이제 점점점 개선이 될 텐데 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이나 이런 사회보험료 수지를 빼고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적자폭을 빼서 네. 그죠 순수한 적자. 순수한 적자. 그게 네. 올해 한 3.9% GDP 대비 적자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게 100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세입이 네. 국세 수입이 올해가 적게 들어오면 작년처럼 세수 결세 생기면 네. 4%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상당히 이제 재정 건전성에 이제 재정 수지로 본 재정 건전성 굉장히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보통 통상은 6월에 총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3월까지 신속 집행에 나서서 네. 지금 누계치가 이렇게 올라서 올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75조가 넘었다. 그렇죠. 하반기 나아지겠다는 게 정부의 얘기지만 네.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좀 안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이런 1년 말씀이세요. 전체로 보자면 한 100조 원이 넘는 네.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 청취자분들의 도움 그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좀 예. 헷갈리는 게 아, 통합 예. 재정 수지가 있잖아요. 네, 네, 보통은요. 그렇습니다. 근데 통합 재정 수지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통합 그 재정 수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연금 같은 예, 사회보장성 기금의 예. 적자폭을 뺀 순수 실제 재정 적자. 예, 그렇죠. 그게 관리 재정 예. 적자. 우리 사회보험료는 흑자거든요. 네. 예, 흑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순수한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가장 강조한 게 건전 재정인데 사실 네. 국가 채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가 채무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늘어나지는 않고요. 네. 상당히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네.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 수준입니다. 50.4%가 네. 작년 한 해 그 국가 채무 비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액은 얼마인 거죠? 총액은 우리 1,000조가 넘습니다. 1,100조쯤 될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재정 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또 이제 세금이 적게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가게나 기업이든 뭐 안 먹고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약간은 좀 그러니까요. 융통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GNI 네. 국민 총소득은 늘었다 하는데 네. 쓸 돈은 많아요. 전세값도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그럼요. 식료품값도 오르고 다 올라서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네. 커지고 네. 있고 그런 계층을 위해서 좀 재정을 풀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네. 재정을 푼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부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개념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안을 지금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곧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감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면 네.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잘해주겠지라고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네. 지금 세수 오차라는 게 계속 나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바꿔갈 수 있는 건지 네. 예측성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야지 안심하고 나라 살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네. 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 사실 뭐 우리가 국가, 가계, 기업 뭐 다 좀 주체가 성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가는 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나라 살림 운영하는 건 맞지만 네. 그게 좀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거나 또는 뭐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은 하지만 좀 뭐 그 장사가 잘 안 돼가 돈이 안 들어오면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50.4%라고 하는 국가 채무 비율이 네. 상대적으로 높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뭐 우리가 과거보다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과거보다는 높은 건 사실인데 과거보다 우리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이른바 선진국이 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서구 선진국들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국가의 재정의 역할을 보면 다 국민 민생이나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 부채 채무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를 가져온 것이 서구 선진국의 역사입니다. 네. 재정의 역사의 국가 역할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워낙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좋은 가치인데 국민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지고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까지 희생해서까지라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야 될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국가가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최근 한 2년 동안 네.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재정을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이제 해왔지만 네. 현재로는 조금 한계점에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해 그 국가가 얼마를 쓸 수 있을까를 예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수 예측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21년, 22년은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뭐 얼마였죠? 한 60조, 50조 정도에서 21년이 61조 4천억. 그렇죠. 2022년이 52조 5천억 원이 더 거쳤어요. 예. 정말 큰 규모의 초과세수였죠. 예산보다 더 많이 거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근데 작년은 56조가 적게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56조였어요. 예, 작년은 56조였고 그것도 적게 오차율이 들어왔고요. 한 거의 10몇 퍼센트 포인트. 14.1%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들쭉날쭉해서는 저는 틀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나 크게 틀리는 거에 왜 대해서는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 가계부 쓸 때도 예산, 남편 월급, 제 월급 그렇죠. 합해가지고 얼마에서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5%, 10%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네.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20%포인트 차이 나거나 15%포인트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살림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세수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세금이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네. 변화가 네. 소득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의 진폭이 꽤 커서 옛날보다. 예, 경기 변동의 진폭도 큰데 네. 그보다 세수 크게. 변동성은 더 크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세 같은 경우에 역진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한번, 예, 네. 그 고소득층과 네. 저소득층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네, 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들어오고 네. 안 될 때는 훨씬 더 적게 들어오는 법인세 늦은 소득세 늦은 맞습니다. 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뭐 좀 비대칭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크고 또 하나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 어떤 영향이요? 그 세수 추계를 하는 조직에 역량이 부족한 것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좀 더 이제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3년 연속의 대규모 작년까지 네. 3년 연속 대규모의 세수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도 더 틀리면 큰일 나는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네. 이게 올해도 만약에 좀 큰 규모의 이제 세수 오차가 생긴다고 한다면 네. 이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요?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제일 크게는 원래 이게 세수 예측을 언제 하냐면 국회 예산을 낼 때가 8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8월 말에 확정해서 국회에 내고 네. 그로부터 120일 후에 지나서 심사를 해서 네. 국회에서는 12월에 통과가 되거든요. 마지막 거의 예. 땅땅하죠.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8월 달 세수 전망을 할 때는 이미 네.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네. 이제 그 내년도 전망을 해서 내는 건데 네. 그 사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틀린다 하더라도 네. 한번 지금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면 좋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제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이제 만약 세금이 많이 거치거나 적게 거치면 또 네. 지출도 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지출을 조정하지 말고 차라리 그 많이 거치는 대로 네. 그걸 모아놨다가 또 다른 주머니에 만들어 놓고 무슨 기금, 펀드 같은 거. 예비비 기금 같은 거에 넣고 네. 또 부족하면 그 기금에 꺼내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BB 기금 예, 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비상기금, 컨틴전시 그렇죠. 펀드 같은 거요. 예, 네. 리저브 펀드나 아니면 네. 컨틴전시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걸 운영하는 나라가 좀 있습니다.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네. 미국은 주정부가 좀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 할 때마다 물론 국회 협의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네. 이 너무 국민들이 어떤 세금이 적게 거쳐서 정부가 쓸 돈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과 또 네. 불확실함 그럼 신뢰가 덜 가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을 좀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순서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해마다 맞습니다. 여름철 무슨 냉방 전력 부족 이 정도만 생각했다가 요즘 AI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차원의 부족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그 말씀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그 올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전력 자체도 문제지만 이 와중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네. 전력에 대한 그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원전을 화력 발전소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이 AI 시대에 전기 먹는 함화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다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에 대한 고려를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원전 확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도 그럴 것이 검색 엔진보다 한 10배 더 쓴다는 거거든요. 챗 GPT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가 나오면 전력이 1000배까지도 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이 AI 시대의 전력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이런 네. 얘기 한 번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최근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해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도 11차 전력수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네. 이 원전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고려들이 막 이어졌죠.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골자고요. 네. 이걸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를 잘 결합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월요일 날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네. 설명을 전기본. 네. 해주셨잖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조금은 창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생산 측면보다는 전력의 저장에 대한 측면입니다. 저장. 네. 재생에너지가 이제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일 텐데 아무리 좋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생산이 수요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기라고 하는 힘은 생산되면 그냥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네. 누가 쓰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더 많은 전력 그리고 더 산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는 생산 측면만큼이나 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를 저장한다 이 개념은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맞습니다. 사실 인류가 이 전기를 쓰기 시작한 게 한 150년쯤 됐는데요. 네. 그때도 저장에 대한 필요성을
어렴풋이나마 고민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전력을 저장한다라는 기술들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전기를 저장할 수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옆집에서 케이크를 만드는데 전기가 좀 부족하다고 옆집 가갖고 1와트 분량만 이렇게 컵에 담아가지고 나 좀 빌려줘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네. 드럼통에 전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트럭이나 배에 실어서 뭐 다른 나라로 이송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능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기가 필요할 때까지 창고에 좀 보관이 될 수 있고요. 필요할 때 변전소에 보내가지고 전력 수요가 확 급증하면 그때 그 전기를 풀어서 이제 사용하고 나면 될 거고 한 1년, 3년, 1년, 2년, 3년 전기가 저장되더라도 아주 신선한 상태로 잘 보관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까지 세상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석유나 석탄을 이용을 해서 화력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석유나 석탄이 언제 어디에서 채굴됐는지하고 상관없이 네. 전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태워서 바로 전기로 만들어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의 저장 문제가 에너지의 특성은 분명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석유나 석탄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이제 태양열이나 풍력 그러니까 수요하는 것과는 조금은 무관한 생산되는 전기들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전기의 저장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필요할 때 생산해서 쓰기 위해서 이 저장이라는 과정이 이제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이라는 과정이 중간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이 같이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요. 하와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봐도 하루 종일 덥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태양이 내리쬐다 보니까 이 하와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에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햇볕이 좋다는 이유만 외에도 어떤 이유가 있냐면 실제로 하와이는 전기를 만들 때 미국 본토에서 수송받은 유조선으로 수송받은 석유를 태워서 전기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주민들이 비싼 전기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지붕에 이 태양광을 설치를 패널 하고 설치하죠. 네, 이걸 전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화창한 날에는 이 사람들이 만든 전기가요 하와이 전체에 쓰는 전기를 넘어섭니다. 아. 이제 버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용은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문제는 구름이 끼거나 밤이 되면 그 전기를 그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저장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를 저장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태양광 전기는 버리고 네. 전기가 부족한 시간,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시간에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써야 되는데 네. 뭐 그 부족한 시간만 화석연료로 때운다고 한다면 화석 발전소를 한 10%도 안 써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네. 왜냐하면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24시간 내내 최대한의 용량으로 돌려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의 가격에 효율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상황에서- 에너지 믹스도 아주 그렇죠. 뭐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네요. 에너지 믹스만으로도 이제 안 되는 전력이라는 저장의 고민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전력 저장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배터리를 씁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배터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니켈 카드뮴 배터리 시설을 만들어서 한 7분에서 10분 정도를 저장하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네.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우리가 그 백업으로 두고 있는 디젤 발전기가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터리 기술들이 조금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여러 개 붙이면 배터리가 여러 성능을 크게 낼 수가 있거든요. 네. LA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빌딩이 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배터리를 쌓아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한 400메가와트 정도 용량을 쓸 수가 있고 이게 한 4시간 정도 인근 전력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걔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그 아주 효율적이지 않은 게요. 이제는 이 소규모 발전들이 중간에서 많아집니다.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한 곳에 이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된 배터리들이 필요한데 네. 그러기에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뭐 여러 인프라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이 전력에 대한 저장의 고민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나마 전력 저장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데 의미 있는 저장과 방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로 이제 묶여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럼 이동의 장점 이런 건 좀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발전이 분산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아무리 하나를 크게 만든다 하더라도 네. 효율 때문에 크게는 만들지만 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현실화돼 있고 어느 정도는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단순하게 보면 배터리에 바퀴를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여러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어디든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 그러네요. 바꾸면 이동하는 전력의 저장 수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넘치는 시간에는요. 그 전력을 이용해서 주차장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을 했다가요. 재생에너지 생산이 어려운 시간이 되면 거기에 있는 전력을 빼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네. 이 전기차가 메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vehicle to grid라고 해서요. 네. V2G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리 태양광이 좋은 하와이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밤은 오기 때문에 네. 이 수요하고 생산이 안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꽤 그럴싸하고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합니까? 궁금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곳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 네. 덴마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풍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력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네. 이 V2G 시스템 같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이 전력의 빈칸을 메워줄 만한 시스템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V2G 시스템을 구현하려고요.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줬습니다. 네. 세금을 받지 않았고요. 구입할 때 이제 세금을 모두 면제해 줬고요. 일부에서는 전력망에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갖췄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상상 속의 영역인 게요. 이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성능이 여러 번 충전과 방전을 거듭할 정도로 네. 아직은 발전을 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하다 보면 이 배터리를 쓸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네. 내가 비싼 차를 샀는데 달리려고 했는데 남들 전기 주다가 이동을 못하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 유인이 아직은 떨어져가지고요. 조금 더 이 배터리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그리드에 연결이 되려면 네. 여러 인프라들이 깔려야 되는데 네. 자동차가 있는 모든 곳에 전력망과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성은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대안이지만 그래도 네. 계속해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문제없는 들쭉날쭉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바이오 가스 플란트입니다. 바이오 가스 플랜트. 예, 네. 바이오 가스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유기물에서 나오는데요. 네, 네. 유기물이 이제 가축 분뇨입니다. 아, 가축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데 여기 아주 재밌어요. 가축 분뇨를 넣으면요. 거기에서 이제 터빈이 돌면서 열이 발생해서 미생물들이 나와서 얘를 다 소화시켜 버려요. 그러면 그 소화가 된 찌꺼기들은 비료로 나오고요. 네. 그 미생물들이 운영을 하면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열 에너지로 뭐 고추도 말리고 하우스에 열도 제공하고 할 수가 있고 네. 메탄이 분리되면 그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합니다.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바로 전력에 꼽으면 이제 그리드에 연결되는 형태여서 네. 이게 굉장히 경제성이 있고 들쭉날쭉하지 않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처럼요. 근데 분뇨를 얼마큼 넣어야 그게 실제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보통 100톤 정도 넣으면 네. 하루에 2기가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게 이제 한 45일 정도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100톤 정도를 하면 2년 안에 경제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AI 시대 그 전력 저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지 끝으로 좀 네.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AI라고 하는 거는 중간재이자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일 겁니다. 그 얘기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의 논의가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네. 게 한 가지가 중요하고요. 재생에너지라는 걸 확산시키기 위해선 보조금이 아니라 금융지원 방식으로 네. 실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